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맞이하고 있어서 북한 상황 어떨지 그 부분들이 우리 증시나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은 이철재 기자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철재고요. 2016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쟁과 평을 하는 컬럼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격주로 이철재의 밀담이라는 인터넷 연재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중앙 플러스라고 중앙일보에서 하는 유료 콘텐츠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해병이다 해서 해병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재물을 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재 밀담. 예.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제 밀리터리 다마의 약자입니다. 밀리터리 다마.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눈다 이런 그렇죠. 중의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이철재 기자님과 예. 북한 또 국방 방위 전반에 걸쳐서 예. 한번 밀담의 컨셉으로 예. 토론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제 군사력 수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많습니다. 예. 혹자는 뭐 처참한 수준이다. 예. 뭐 비교가 안 된다. 아니다 좀 위협스러울 수도 있다. 또 핵을 보유하지 않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어쨌든 안보 의식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이 군사력 수준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혹자들이 많이 하는 글로벌 파워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이제 한국은 10위권 안에 최근에 7위인가요? 네. 6위인가 7위로 하여튼 순위권에 있고 북한의 군사력은 22위권 밖으로 했는데 예.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사이트에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보는 사이트고 네. 또 학술적이나 어떤 실질적인 의미로는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개인 소견을 물어보신다면은 북한의 군사력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핵이나 미사일이 있는데, 네. 재래식으로 보면은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수 이제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질적으로는 대다수의 재래식 무기들이 가장 최신이라는 게 1980년대 네. 가져온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 대개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동도 하기가 힘들고 연료도 그러니까 북한의 유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은 최소한 미국이나 미국의 주요 해외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를 보유하고 그런 핵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있는 추정이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네. 재래식으로는 많이 쫄린다. 그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네. 제 소견입니다.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네.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예.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마 이 군사 안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특히 군대도 안 다녀오신 우리 네. 여성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뭐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자동차나 예. 뭐 해외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런 자동차를 타보면 네. 이건 완전 전자제품이다. 전제 제품이죠. 예. 예. 근데 1950년대, 60년대 예를 들어서 폰이라든가 예. 그런 자동차랑 견주어 보면 예. 자동차의 변화처럼 예. 무기도 그럼요. 그쵸? 예. 전투기나 탱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예.
재래식 무기의 현장이 이렇게 처참한 수준이다. 예. 비교가 안 된다. 예. 이렇게 평가하면 좀 괜찮을까요? 아유,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지금 최근에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네. 최근에 자동차들은 전장화가 많이 돼서 그렇죠. 예, 사실상 전제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공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많이 뽑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도 우리가 걸프전에서 스마트 무기, 첨단 스마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적인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유도를 하려면 반도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이런 스마트 무기가 최근에 그러니까 무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스마트 무기에 필요한 반도체에 접근할 통로가 적기 때문에 물론 뭐 상용 부품을 산다고 하시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이 더 처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네. 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은 스마트 무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고, 그럼요. 예,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박회사, 비행기 제조사 다 이 소위 말하는 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vehicle. 예, 그래서 SDV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 말 그대로 진짜 말씀하신 50년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예, 한다면 재래식 무기라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랑 견주기가 어려울 만큼 예, 처참한 상황이다. 예, 다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위기 관리라는 관점에서 그냥 마음 놓고 있기는 좀 어렵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는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고요. 그리고 같은 나라였었고요. 휴전 상황이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듯이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데 왜 북한은 우리를 적대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예.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하고 완전 평정해야 할 영토 대상으로 인식한 거는 이제 최근 일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런 언동을 이제 놓고 있는데요. 네. 선대인 이제 할아버지 된 김일성 때부터 조국 통일은 일종의 북한의 국시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은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한국을 통일의 대상,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했는데, 네. 김일성의 죄송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그거와 좀 결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는,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따로 살겠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말고 우리 내버려둬라. 네. 그러니까 내부를 체제를 단속하고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게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이고 또 네. 다른 해석은,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전술핵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핵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의 해외 미군 기지를 노리는 것인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은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을 노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적으로 핵 미사일 공격을 하려면은 그런 할 수 있다는 그 전략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그런 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자기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를 적대 국가로 인식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더 고조되는 그렇죠.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불안이 인근에서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북한이 자꾸 무력 도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력 도발할 때 제가 주식시장만 보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흔들리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무력 도발을 하네? 그러면 주식이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빼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력 도발, 엄포, 예. 뭐 최근에도 그 오물을 담은 풍선을 그렇죠. 예. 한국으로 보내는 뭐 그런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초에 이제 예. 영토 안정도 하고 굉장히 그 김정은의 워딩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리고 또 1월 5일에는 또 서해 NLL 북쪽의 해상을 향해서 또 포격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해상 포격까지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최근에 물론 뭐 인공위성 발사 실패도 있었고 오물 풍선 살포도 있었고 또 어제는 또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18발인가로 쐈습니다. 그럼 네. 계속 뭐 나흘째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연초에 김정은이 밝혔던 뭐 강력한 워딩에 비해서는 좀 정도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전방의 그 북한의 군의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최전방 특이 동향이 없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북한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코리안 리스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도발을 뭐 진짜 무력 도발을 크게 일으켜서 뭘 한탕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북한은 이렇게 외부에 강력하게 나섬으로써 긴장 국면을 일으키면은 내부의 체제를 또 이렇게 내부의 체제를 안정하는 너희들 이제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당과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그런 내부 단속용의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중간에 뭐 협력 체제가 좀 굳건히 될 것처럼 모양새가 나오니까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그런 도발을 하는 것은 실제 공격 위협이라기보다는 내부 체제를 더 굳건히 하기 그렇죠. 위한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보직이 뭐셨습니까? 해군에서 그 대잠전 할 때 폭례수 역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동해시가 첫 근무지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서해로도 갑니다. 예. 그 마지막 제대할 때는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서해 교전이 일어났었고 병장일 때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우리 제대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 북한이 어쨌든 남침을 하게 되면 한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자체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작전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남침이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서 작용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나리오 어떻게 사실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 속결전을 원하겠죠. 왜냐면은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 이제 유엔군 사령부 구성 국가들이 병력과 장비를 보내서 증원 전력이 속속히 도착하고 그리고 또 한국 자체적으로 또 역량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산업 역량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북한한테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원 전력이 해외에서부터 증원 전력이 도착하거나 한국이 그 어떤 예비군 병력을 동원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면은 사흘 내지 닷새 안에 한반도를 평정하겠다 이런 작전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겠죠. 그 김정은이 유경수 땅끝 여단이든가 땅끝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했던 탱크 부대가 있는데 그 정확한 연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부대를 한번 찾아가 훈련하는 모습이 있는데 보면은 탱크가 훈련장을 이제 질주하는 옆에 보면은 뭐 김해, 뭐 창원 이런 도시명이 보이는 그 도시명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탱크를 앞서서 뭐 밀고 내려가겠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워놨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죠. 근데 정말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면 우리 군인 혹은 우리 군사력이 다 3일에서 5일 동안 잠자고 있다라는 전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겠죠. 뭔가 대응을 우리가 한다면 대응을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뭐 네.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나타내시면은 예.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네네. 기습을 해야 되는데 기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매일 체크를 합니다.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걸 뭐 전방에 예. 뭐 트럭이 많이 가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물자를 최전선으로 그렇겠네요. 옮겨야 되는데 네. 그게 사람이 일일이 나눌 수도 없고 네. 기차나 트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위에서 볼 수가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쉽지가 예. 않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기습할 때, 선제 공격할 때 그 어떤 징후를 우리는 먼저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아까 한 가지 말씀 주셨고 그렇죠. 예.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이 있는데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 정찰 위성에 상당히 의존했죠. 근데 최근에는 425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개의 그 군사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쏘길 입구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25 이후에 또 2차 425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죠. 적에도 초소형 위성들을 위성군으로 해가지고 촘촘히 감시해서 네. 최소한 20분에 한 번씩은 한반도를 돌아다니 상공에서 정찰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게 우리 군 당국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통신 감청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위성 말고 U2와 같은 또 정찰기가 있습니다. 정찰기가 있고 해상에서도 또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북한의 휴민트라 간첩을 심어놔서 뭐 그렇군요.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때 가장 불안한 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주요 타겟은 좀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장 먼저 타격을 할 대상은 어디라고 혹시 보십니까? 제가 북한의 네. 작전 계획을 네. 봤으면은 네.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추론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제가 만약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면은 제일 먼저 때릴 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전방에 있는 주요 목표물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GOP에 있는 주요 목표들을 타격을 하겠죠. 네. 그 동시에 후방에 또 있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가 보기엔 F-35A 뭐 이런 또 아니면 현무와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KMPR의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의 수단들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그 시설들을 노리겠고 네. 또 하나는 증원 전력이 도착할 수 있는 뭐 주요 항구나 공항 같은 시설들을 또 1차적인 타격 목표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니까 군사력을 타겟으로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방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 연평도 포격 때 2차 보면 1차는 오전에 있었고 2차가 오후에 있었는데 2차 포격은 연평도 남쪽을 집중 누르는데요. 제가 연평도 해병부대 취재하러 가봐서 보니까 연평도 남쪽은 민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 지금도 가보면은 안보 전시관이 있는데 당시에 피해를 입은 포격으로 이제 폭삭 내려앉은 그 폐허들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코 북한은 민간인이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시의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 대량 포격을 퍼부어가지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면 전후방 할 거 없이 보다 안전한 곳이 별로 없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예, 좀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북한의 선제 공격이 있을 때 적절히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공략해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그 군사 상식으로는 지상군이 투입될 때 탱크나 뭐 전차들이 들어오니까 다리를 이렇게 붕괴하는 그런 절차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밖에 어디를 우리는 또 공략해야
그 선제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우리의 대응 체계를 삼축 체계로 합니다. 네. 그 영문의 K로 시작, 다 세 개가 모두 다 K로 시작해서 3K라고 하는데 네. 킬체인, 예.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다음에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호기라는 거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세 개가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근데 킬체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징후가 있고 그게 공격이 임박할 경우에 우리가 먼저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이라고 불리는 게 킬체인이고요. 네. KMD는 뭐 북한의 미사일 날아올 때 중간에 요격하는 거. KMPR은 어쨌든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은 북한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에 버금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때려가지고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이런 전략인데요. 이게 세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킬체인의 아까 말씀드린 선제 타격인데 1차 목표물은 북한의 핵미사일, 그러니까 이동형 미사일 발사 때 텔이라고 하죠. 텔이나 그다음에 또 전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을 테러적 목표로 할 수 있는 장사정포나 방사포 지하진지, 갱도진지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군사력은 잘 대응할 만한 그런 고민을 해 왔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자꾸 제가 걱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우리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랜저지만 북한 자동차는 포니예요. 그러나 그랜저 한 대 있는데 포니가 30대 이렇게 막 오면 당해내지 못하지 않겠는가. 예. 아무리 북한의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물량 공세를 할 경우 우리가 좀 당해내지 못하지 않겠는가 예. 하는 의문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님은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는데 예. 제 친구들이 다 하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그에서 저글링 러시를 할 때 네. 물론 뭐 잘 막을 수도 있고 네. 못 막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술과 장비가 좋으면은 뭐 양적인 열세를 질적 우위로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물론 그 교수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있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시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러시아가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양적인 우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을 2년 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항전 의지도 좋지만은 서방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장비 지원이 컸죠. 그런데 러시아의 병력과 장비가 대량으로 진격을 해도 서방제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적재적소를 타격하거나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달이나든지 물자 네. 집적소든지 군공항이든지 공군기지를 타격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양적 우위가 물론 뭐 우리가 방심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질적 우위로 극복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승리를 하더라도 너무 상처뿐인 영광, 그 피로스의 승리라는데 우리가 이제 피로스의 승리로 전쟁의 어떤 무력 분쟁이 끝날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로서 피해가 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북한의 징후를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 상황으로 좀 예. 가보고 싶습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예. 관측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북한 내부 상황 한번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내부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현재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네. 정보가 빈약하니까 내부 상황이 어떤지 확실하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알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뭐 간혹 나오는 북한의 이제 국영 매체들의 보도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탈북자들의 뭐 증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그러니까 국책 연구기관이나 이런 연구소들의 그 분석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현실선 물론 뭐 이제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큰 변고나 네. 특이사항 어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체제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건재합니다. 김정은 체제는
어쨌든 건재하다, 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반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면, 뭐 저도 이제 북한 경제를 잘 알진 못합니다만,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과거에 있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예.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현대그룹 안에 현대아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개성공단 사업도 있고, 중요하죠. 예, 그 뭐죠, 관광 사업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 센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냥 옆에서 좀 하는 모습들을, 연구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통계 자료도 보고, 그래 왔었는데, 요즘 발표되는 여러 통계 자료를 봐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제 지난 2월에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에 온 탈북자를 대상으로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해가지고 예. 그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한 응답자의 56.3%가 김정은 정권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주목할 만한 점은 응답자를 출신 지역으로 분류해봤는데 평양 출신자의 54.7%. 평양이라면 북한은 아주 특이합니다. 예.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선택된 소수만이 예, 혜택과 배려를 받는 소수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평양인데 네. 평양에서도 절반 이상의 과반이 김정은의 그 정권 승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을 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보면은 또 이 조사에 보면은 백두 혈통의 영도 체계, 세습 체계 부정평가도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의 체제가 네. 독재 체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지만은 네. 속으로는 계속 그 잔금이 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요. 기반에 잔금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는 네.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잔금이 어떤 이제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커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머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네요. 거죠. 북한 예. 체제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그런 중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김일성, 김정일, 예. 그리고 김정은까지 그렇죠. 3대 독재 체제, 세습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김정은 단계에서는 독재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이 가고 있다. 불만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 좀 정리를 한다면, 예. 더군다나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해당 체제가 붕괴될 때는 그 나라 경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기근이라든가, 그렇죠.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제 봉기가 일어난다든가 그렇죠. 하는 그런 예. 역사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이 특히 혜택받고 있는 평양 주민들마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 세습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김정은 체계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정은 예. 다음이죠, 이제는. 예. 4대 SS죠. 그렇죠. 예. 후계자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보통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현대 사회에서, 네. 현대 국가에서 3대 세습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예. 유일하고, 아버지에서 아들 2대 세습은 몇몇 특정 국가 체계에서, 국제국가에서 보여졌는데, 3대 세습이 유일한데, 4대는 이거는 정말,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네, 그렇게 네. 정말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게 김정은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또 신격화가 좀 많이 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보통 국가로서, 정상적인 국가로서 나선다든지, 인민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기반을 지금 갖춰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 김주애,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식 형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4대 세습이 본격화하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또
올 초에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서 이를 어느 정도 그런 조짐이 있다고 거 밝혀가지고 그런 분석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또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게 북한 노동당 중앙학교 개고를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괜찮습니다. 천천히. 예.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여기 참석했는데 주목할 만한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명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행사에는 김주애를 안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김주애가 만약 진짜 4대로 승계를 할 경우에 그러면은 그 4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이래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진이 하나 필요한데 네. 이 행사에 김정은과 찍힌 사진, 김정은이 김주애를 대동하지 않았고 그런 사진을 못 찍었다는 것은 아직 김주애가 명확한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또 이런 분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보 라인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를 그러니까 핵심 엘리트들은 김주애를 그냥 공주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어떤 지도자나 다음 후계 차기 이런 인식이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 국가에서 자유로운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김주애를 어떤 소품으로 쓰고 있지 않았나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4대 세습 체계를 확정짓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인 국가고 그렇죠. 이 4대 세습은 정말 그 김정은 일가의 몇 명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정을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김정은 생애 기간 동안 북한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예. 저 소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든 지경이 아니라 최근에 물론 신냉전이라 해가지고 네. 미국과 서방 또 한국, 일본 이렇게 한편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쿠바, 이란 이런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 또 이렇게 한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냉전적 질서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네. 세계 신냉전 질서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네. 더 이상 나아질 기미도 없고 또 김정은 이거를 또 되살리려는 의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핵 미사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인민들을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고 장담을 했지만은 네.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자기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그 어떤 성장 기반과 내부 동력을 계속 갉아먹으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언젠가는 그게 가까울지 멀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모든 동력을 다 써버리고 체제가 붕괴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소견을 예. 제가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저도 거의 100% 가깝게 공감합니다. 예. 근데 저희 토론 채널이니까 그러시죠. 예. 좀 반문을 드려볼게요. 예. 왜냐면 저도 과거에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부터 이미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었던 시절에도 주로 이제 그 체제 붕괴 시점을 기근율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누가 얼마만큼 영아 사망률이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배고파서 죽는 영아 사망률이 어느 정도까지 오면 그거는 이제 소위 주민의 이 공감을 받기 어려운 체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붕괴가 돼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이미 붕괴 직전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저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이나 과거 연구원 시절이나 이렇게 꾸준히 한 20, 30년 동안 들여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또 김정은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결국 뭐 김일성 당시부터 예, 또 김정일 당시부터 계속 그런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 또 역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해석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북한이 북한의 김일성 일가 독재 체계, 네. 독재 체제가 생명력이 상당히 끈질깁니다. 90년대부터 계속 그런 얘기 그렇죠. 나왔었고요. 붕괴론이 나왔었고, 그래서 저 급변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체제가 이어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네. 어떤 김일성 일가에 대한 또 신격화 우상화에 대해서 북한 사회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예. 북의 강력한 카리스마적 북의 질서에 의한 어떤 봉건 사회, 반봉건 사회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내부 통제가 있습니다. 내부 통제 엄청 심하죠. 그렇죠. 제가 뭐 들었던 얘기인데 그 북한에서 무역 일군이라고 하죠. 해외 나가서 일하는 좀 상당히 수완이 좋은 사람인데 네. 우리 측 인사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내일 평양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선생은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선생이 평양에 오신다면 단 1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내부 통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한다. 네. 곧 쳐들어온다. 미국이 미제 승량이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런 큰 공포감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총동원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거는 북한이 이제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그 대기근과 여러 가지 식량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나서 어떤 장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경제에서 예외로 시장 초보적인 시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배급 체계가 많이 무너졌고 네. 이건 김정은이 시인까지 했습니다. 올 1월에 당대에서 시인까지 했는데 특히 지방 식량 배급 체계가 많이 무너졌고 국가가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나오고 그 수단으로서 또 장마당을 통해서 어떤 생존을 하고 있는 이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 수단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잔금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 금이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만큼 커질 수 있는가? 그게 언제일까가 그게 문제이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기존의 모습과는 배급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은 예. 기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니까. 그렇죠. 국가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개인이 장마당에서 뭘 팔고 사면서 그러면서 생존할 수 있다. 생존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도 북한 사회에서 이전에 김정일까지는 볼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그런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붕괴된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 이게 가장 좀 궁금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인지 이런 시나리오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급변 네. 사태. 북한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북한 정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액션 플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계획이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북한 정부가 무너지는 거는 구테타든지 민중봉기든지 이런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겠죠. 그럼 정부로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북한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핵미사일과 또 세균병기도 있고 화학무기도 있는데 이런 WMD 대량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확보를 하고 주요 지점을 점령하면서 군정을 필 거로 보입니다. 군정을 피면서 우리 또 이북 5도 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서히 민정으로 이양을 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을 점령하고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을 어떤 버퍼존으로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것으로 99.9%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먼저 가급적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려는 게 우리 목표고요. 둘째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이게 민사작전이라고 하는데 안정화작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을 서서히,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가장 필요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서서히 우리 체제로 흡수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참, 북한이 붕괴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를 좀 감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도 하는데,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전쟁을 원한다. 그럼 빨리 전쟁이 좀 일어나서 뭔가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이 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그게 영국 BBC가 지난해 6월에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그 3명의 북한 현지 주민들과 비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거기서 3명 중에 2명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전쟁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 어떤 그런 의견의 저희는 뭐냐면은 전쟁이 나서 지금 이 체제가 엎어졌으면 좋겠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만큼 국민들이 오히려 전쟁을 뭐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북한 경제를 좀 논해보고 싶어요. 북한 경제가 뭐 과거 우리 전쟁 직후에는 남한이라고 해볼게요. 예.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예. 가지 면에서. 예. 근데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 안 되죠. 예. 북한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단 한 장의 사진이 남북한 경제 차이를 잘 보여준다고 하죠. 네. 밤에 인공위성이 한반도를 찍은 건데, 북한은 평양에 점 하나만 찍혀 있고, 북한 전 영토가 거의 뭐 깜깜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전체가 다 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마치 섬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도 다 외부의 추정만 있습니다. 추정만 있는데 지난 3월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한 온라인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케빈 그레이 영국의 서섹스 대학 교수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추정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은 했다.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2017년과 비교하면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 2017년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무진박지하게 미사일 개발을 했던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서로 자존심 싸움 했던데 그때 대북 경제 제재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 그 시기와 비교하면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지만은 2017년 수준은 회복하지 않고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런 추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정말 전쟁 난다고 많이 북한하고 그랬었죠. 예. 네, 미국하고 힘겨루기 이렇게 할 때쯤에 마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어쩌면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예.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듯이 그렇게 혹은 뭐 중동 몇 개 국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고립된 경제였는데 더 고립됨으로써 북한 경제가 오히려 2017년과 비교했을 때도 GDP 면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북한 GDP를 그러니까 완전히 추정이죠, 이거는. 우리처럼 뭐 소비 부문의 소비 지출액이 얼마나, 투자액이 얼마나, 뭐 순수출이 얼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 GDP를 추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뭐 쌀 가격과 쌀 소비량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GDP를 이제 추계하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종종 그 추계치를 발표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북한 경제가 뭐 식량고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예. 표현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특히 식량이라는 문제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아까 계속 말씀 나눴듯이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예. 그 식량 배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식량고가 텅텅 비어 있다. 어떻게 혹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또 이 분야는 잘 몰라가지고 같은 중앙일보에서 통일부를 취입하는 정용훈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정용훈 기자에 따르면은 북한이 주민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려면은 1년에 한 6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북한의 생산량은 400만 톤대 후반대랍니다. 490만 톤. 네.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한데 그러네요. 작황에 따라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조금 좋았답니다. 작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00만 톤 이상이 부족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대가로 뭘 받았나? 물론 무기 기술을 받아올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무기 부품 같은 것도 받아올 수 있겠지만은 유류와 식량도 받아올 수 거라고 컨테이너를 보냈는데 빈 컨테이너만 다시 돌아오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량 같은 것도 채워서 오겠다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지방에서는 아사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일가족이 9명인가 탈북한 가족이 일본 방송과 지난달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은 황해남도입니다. 황해남도 북한에서 대표적인 연벽평야가 있는 곡창지대인데 네. 거기서도 아사자가 나온다는 곡창지대에서. 그렇죠. 아이고. 이게 휴대전화 영상인가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 인터뷰를 보여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작황이 좀 좋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그 곡창지대에서 아사자가 나온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급 체계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배급 체계 붕괴 지방에 그렇네요. 배급 체계가 무너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더 나아질 리가 없고 또 중요한 거는 김정은이 자기 국제 체제의 유지가 더 중요하지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고 사는 거는 그런 게 순위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더 나아질 기미가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은 당분간 타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또 유로피언 국가들도 같이 그 경제 제재에 참여를 함으로써 러시아가 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뺏어왔다고 합니다. 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밀, 그밖에 콩, 대두죠, 옥수수, 이런 여러 작물이 있어서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생산된 그런 생산물을 북한이나 우방국에게 좀 제공해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 버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마저 지원이 끊기면 정말 이 배급 체계 자체도 붕괴된 데다가 그것마저 지원이 끊기면 정말 체제의 존립이 좀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급제가 붕괴되고 지금 식량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 또 월급을 다 털어도 계란 한 판 못 산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냥 북한 주민의 생활이라는 면에서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일단 계란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과장된 것 같고요. 예, 한 탈북민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예.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북한에서 노동자 월급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많이 올렸고 계란 가격도 많이 좀 안정되고 근데 계란이 되게 중요한 게 북한에서는 계란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귀한 음식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정은이 네. 닭 공장이라는데 대량 서약하는 공장 가가지고
북한말 다갈입니다. 다갈과 네. 닭고기의 생산량을 늘려라. 그래서 뭐 평양 주민들이 기뻐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뭐 하여튼 그거 별개로 해서 방송에서 한 탈북자께서 이만큼 힘들다라는 말씀을 조금 과장되게 탈북하신 오래돼서 그렇죠. 최근 상황을 또 모르실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어쨌든 북한의 배급제가 붕괴가 됐는데 뭐 전반적으로 붕괴됐으면 나라가 망하겠지만 하여튼 일부 붕괴된 거는 뭐 정상적 작동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가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네. 위에 정책이 있다면 밑에 대책이 있다. 상류 정책, 하류 대책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북한 주민들은 호구지책으로 자력갱생의 길을 나설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장마당입니다. 그래서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부가 북한 탈북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72.2%가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91.9%가 하루 세 끼를 잘 챙겨 먹었고 네. 그리고 71%가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 등을 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장마당이 북한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그 갭을 메워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장마당에서 물건 살려면은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이 아니고 시장 가격일 테니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주머니를 차야 되는데 소득의 그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소득의 68.2%가 비공식 소득이다. 그 국가나 그 정부가 정한 월급 이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따로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그 돈으로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북한 경제의 실상을 좀 명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식량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조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근에도 김정은의 경제정책이 있었는데 그 경제정책이 너무나 모순돼서 북한 민심이 완전히 폭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 들었거든요. 지방발전 정책이 무엇이고 그게 왜 폭발하게 됐는지, 왜 모순된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김정은이 이제 지난 1월에 나와가지고 매년 북한의 20개 군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10년 내에 전국의 모든 시군의 그 생활 수준, 지방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방발전 2010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현재 망선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민심이 입안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달려보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인데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북한에 어려운데 원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산 설비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한데 그 모든 지방에 다 나눠줄 만큼 이게 갖춰 있느냐. 이게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입에 바른 소리다. 그냥, 우리를 그냥 달래기 위해서 내놓은 그냥, 허탕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저도 어제 그저께 중소벤처기업부 다녀왔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나 혹은 관련 공적 기구에서 이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심각하죠.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나 지방 소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관점에서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럼 지방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업이 있으면 인력이 모이고 출산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 라는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 맞죠. 근데 어떤 기업이 거기에 가려고 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있는 닭공장, 닭알 이렇게 생산하듯이 지방마다 이런 거 생산 체계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 주민이 봤을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저도 느낌이 예. 오게 됩니다. 이 북한 경제 상황을 좀 제대로 알게 되는 뭐 저도 이렇게 예.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꼭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하는 뭐 북한 경제의 실상이라든가 그런 예. 게 있으면 좀 마무리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최근에 통일을 조국 통일을 포기하고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예. 네. 꼭 경제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니,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갈게요. 예. 이거 빼고 의견을 여쭐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이 북한 경제의 실상이나 북한의 군사력에 예. 관한 이야기나 우리의 대응 체계라든가 예. 이런 이야기를 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예. 보여주면 예. 이게 마치 간첩 행위처럼 북한에게 정보를 예.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부분에 혹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사소한 정보를 이게 100% 맞는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린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진 그렇게 허약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고 네. 다양한 의견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결국은 올바른 방향 나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견이 나와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결국은 올바른 방향 나가는데 거기에 가는 하나의 밑거름을 가는 그런 것이 제가 예.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봐주신다면 되게 과찬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저의 의견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기자님께서 주신 오늘의 인사이트가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우리나라 국민이 혹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북한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 지도부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 정보를 주는 과정은 아니다. 예. 이 정도의 정보는 북한 지도부가 다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렇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이런 북한 경제나 북한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명확하게 모두 인지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좀 모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방부를 출입하니까, 작년에 최상병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훈련병 두 분이 이제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런 일 때문에 군의 사기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군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군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짚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해줘야 되겠지만, 마치 이제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래.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군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군 전체가 그렇게 다 집단으로 매도될 만큼 허투루 그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군이 힘들면 군이 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나중에는 국민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가다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들을 보면은 수고한다, 네. 너는 멋있다 이렇게 네. 격려와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오늘 처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예. 이 시리즈에 제 채널에 초대되셨는데 토론하신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교수님만큼은 알고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전 질문을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채널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 또 부족한 부분을 옆에 기자나 또 여러 자료를 공부해서까지 출연하셔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바로 알고 예. 또 우리의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바로 아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우리 이철재 기자님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